여러분, 오늘은 생명과학 2 두 번째 시간 생물의 구성 중단원의 작은 두 번째 다소단원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6쪽부터 29쪽까지의 내용이고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하고 그리고 설명들을 같이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를 간단하게 보면은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 즉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핵산 이런 물질들의 기본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조금 배웠던 내용이 중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물론 다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다시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사람이 원래 기억이라는 게 어제 배운 것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또 다시 학습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이렇게 좀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 보면서 학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막 생소한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 처음에 26페이지를 보면은 왼쪽 위에 조그만한 그래프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이거를 그래프를 아주 크게 확대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사람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을 보면은 가장 많은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물론 부위나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거는 물이죠, 물. 그래서 물, 그다음에 단백질, 지질, 핵산, 그다음에 무기염류, 탄수화물. 이러한 순서대로 물질들을 나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1번 제일 많다. 그 다음에 단백질이 2번, 3번이 지질, 4번이 핵산, 5번이 무기염류, 6번이 탄수화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친구들이 물단지 생명체는 물단지다. 그래서 물단지 무핵탄 이런 식으로 외우기는 하는데 순서는 조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 아까 앞에 학습 목표에서 봤듯이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들에 대해서 볼 거고요. 물하고 무기염류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물의 경우에는 특징이 뭐가 있죠? 바로 얘네는 극성 분자고 수소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극성이고 수소 결합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화학 시간에 좀 배운 게 있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물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생명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여러 가지 액체 중에서도 물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수소 결합을 하게 되면은 분자들 간에 서로 인력이 생기죠. 그래서 얘네들은 1도씨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비열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얘네들을 기체화시키는 데에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은 우리 생물에게는 어떤 도움을 주느냐? 바로 체온 유지입니다.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는데 물이 이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극성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용해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성으로 다른 물질들을 잘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영양분이나 무기염류 같은 것들을 녹여서 이동시켜 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을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로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무기염류라고 나와 있는 것은 무기염류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칼슘이나 마그네슘, 철 등등등 다양한 무기염류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들은 다 제각각 다르지만 우리 몸속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온들이죠. 그래서 뼈를 구성한다거나 헤모글로빈의 성분이 된다거나 전기 신호 전달하는 데 도움 준다거나 등등등 무기염류가 1.5%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퍼센트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순서는 좀 기억을 해두라는 거. 자, 그리고 물에 대한 설명은 교과서 28페이지에 가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더 필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 중에 이제 교과서의 첫 번째로 단백질에 대해서 나옵니다. 단백질은 아까 봤듯이 우리 몸에서 두 번째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물질이고요.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질소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탄수화물이랑 지질을 보면 알겠지만은 단백질만 이 질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소를 몸에서 분해하면 뭐가 되죠? 바로 암모니아가 되죠.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배설하기 위해서 간에서 요소로 바꾸고 이거를 이제 콩팥에서 걸러가지고 오줌으로 내보낸다는 거. 여러분들 생원에서 배우셨죠? 네. 자, 그리고 아까 단백질이 두 번째로 많았던 이유가 바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특히 근육, 여러분들 근육도 생원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근육 수축하는 기작에 대해서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서로 이렇게 활주설로 싹 이렇게 기어 들어가면서 근육이 수축한다.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이때 이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 전부 다 바로 단백질이 주 성분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비롯해서 여러분 뭐 머리카락, 손톱, 발톱 이런 것들이 모두 뭐 케라틴 단백질, 뭐 엘라스틴 단백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샴푸 이름들이 사실은 바로 다 단백질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 성분이 바로 단백질이라는 거. 자, 그리고 또 단백질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효소 호르몬 항체의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읗, 히읗, 히읗 이렇게 보통 기억을 하시면은 쉬울 거예요. 그래서 효소는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물질을 분해한다거나 합성한다거나 하는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효소는 바로 단백질이고요. 그다음에 호르몬도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1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 몸에 신호를 전달해주고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호르몬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체는 면역 단원에서 역시 배우셨을 거예요. 이 Y자 모양으로 생긴 아이들이 다 항체인데 항체 역시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고 우리 몸에 들어온 항원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체의 요 끝 부분, 항원 결합 부위들이 다 모양이 달랐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단백질의 구조적 다양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물질 수송, 우리가 이 다음 단원에 세포막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번 더 나올 건데 우리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인지질 말고 중간에 단백질들이 이중층에 쿡쿡 박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통로를 통해서 뭐 나트륨 칼륨 펌프, 여러분 이것도 배우셨죠? 나트륨 칼륨 펌프나 이온의 통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단백질이고요. 그리고 세포 운동 지지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메바가 이렇게 열심히 기어간다. 그럴 때 이 세포 모양을 찌그러뜨리고 늘리고 하는 것 역시 이 다음 단원에서 배울 내용인데 단백질 필라멘트가 세포의 모양을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단백질이다. 자, 그러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뭐였죠? 네,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자, 아미노산의 화학적인 구조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이 화학식을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를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아미노산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까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질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운데에 중심 탄소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 카복식이 COH 요거 보시면은 산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이렇게 존재하는데 아미노기 쪽에 보면 질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는 원소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알기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R이라고 하는 원소가 아니라요. 곁사슬의 약자입니다. 아마 영어로 remain 혹은 residue 맞나? 발음 죄송하고요. 자, 그 곁사슬의 약자로서 R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이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는 기본적인 것으로 20종류가 돼 있어요. 자, 아미노산 20종류 참고로 보시면은 와, 이 화학식 이거 여러분 당연히 안 외워도 됩니다. 그 쌤이 그냥 잠깐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련 전공으로 간다면 이거 다 외우셔야 될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아미노산 지금 20종류가 있는데, 뭐, 글라이신, 알라닌, 발린, 류신, 뭐, 이소류신, 메티오닌, 뭐, 등등등 많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 곁사슬의 특성에 따라서 얘네들의 특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아미노산이 와서 단백질을 만드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와 구조가 아주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아미노산들이 어떻게 단백질을 만드느냐? 일단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서로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으로 계속 기다랗게 아미노산이 연결이 되면은 이 기다란 사슬을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자, 이 펩타이드 결합을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요. 자, 여기 왼쪽에 아미노산 하나 있고 오른쪽에 아미노산 하나 있어요. 그러면 카복식이랑 여기 아미노기랑 서로 만나면 여기 각각에서 여기 H 그리고 OH 수산화기 얘네 둘이 만나서 물이 돼서 빠져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탄소하고 질소가 탁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이 연속적으로 많이 생긴 게 폴리펩타이드라고 했는데 이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길어지게 되면은 얘네들이 아까 보셨듯이 각각 다 다른 아미노산이었고 이 아미노산마다 다 특성이 달랐죠. 그래서 이 아미노산 사이에서 서로 상호작용, 뭐 수소결합이라던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적 결합이라던가 하는 결합들이 일어나면서 입체적으로 구조가 변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만약에 나선 모양으로 꼬이거나 아니면 뭐 지그재그 병풍 모양으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구조를 2차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또 이제 3차원의 입체적인 구조로 변하게 되면 이것을 3차 구조라고 해요. 그리고 이 3차 구조로 한 덩어리의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은 이 폴리펩타이드 하나가 단백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단백질 구조물을 이루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4차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체적인 구조는 제일 처음에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는 각각의 아미노산이 어떤 게 모였냐 종류와 그 배열 순서 얘네들에 의해서 입체적인 구조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이 종류와 배열 순서를 결정하는 정보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죠? 바로 DNA에 저장이 돼 있죠. 그래서 DNA의 유전 정보는 바로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미노산이 다양하고 얘네를 몇 개를 어떤 애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에 따라서 단백질 종류는 아주 다양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단백질들이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단백질의 구조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친구들은 여기 밑에 쌤이 이따가 영상 밑에다가 링크를 댓글로 남겨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를 타고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조금 내용이 약간 전공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단백질의 구조가 완성되는 과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궁금하신 친구들은 참고로 봐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에 의해서 단백질의 구조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들의 화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입체 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온도를 높여서 수소결합을 끊는다거나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 등의 작용으로 단백질의 그 입체 구조가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입체 구조가 바로 단백질의 역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가 변하면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변성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질이 변한다. 그리고 열 같은 경우는 특히 단백질에 가해진다. 여러분 단백질에 열이 가해지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보통 우리가 단백질 하면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고기 아닙니까? 고기. 고기에다가 열을 이렇게 가해가지고 익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맛있겠죠? 근데 고기가 열에 익는다는 것은 바로 단백질이 변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기를 놔둬서 식혀요. 식힌다고 근데 고기가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열에 의해서 한번 입체 구조가 변하면 단백질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경우에 36.5도씨의 체온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는 한 40도씨 정도만 돼도 사람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단백질이 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에 따라서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우리가 없이 살 수 없죠. 하루 세 끼 중에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게 탄수화물일 것 같아요. 바로 밥, 빵, 면, 달달한 단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탄수화물이죠. 자, 탄수화물은 구성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탄수화물 아마 포도당일 것 같아요. 포도당 화학식 혹시 기억하시나요? 포도당은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이름 자체가 탄소에 수, 물이 결합할 땐 물질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탄소에 H2O 6개가 결합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몸에서 생물에서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주된 에너지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몸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주된 에너지원으로서 우리 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으면 제일 먼저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이럴 때 당 떨어졌어 하고 당을 먼저 찾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에너지원이기 때문이고 탄수화물을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데도 아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비율 순서 기억나세요? 물단지, 그 다음에 무핵탄. 제일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그만큼 다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탄수화물을 써버리기 때문이고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이 남는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저장을 하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따가 지방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된 에너지원이다. 그렇다면 탄수화물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느냐? 바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어요. 탄수화물은 보통 이렇게 고리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포도당 역시 이렇게 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고요. 당의 종류에 따라서 오각형 모양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리보스, 디옥시리보스 이런 애들이 단당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고리, 당이 한 개다. 단당류 이렇게 부르고요. 이당류는 당이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이당류예요. 그래서 고리 두 개가 붙어 있고 이당류의 종류는 여기에 예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엿당, 설당, 젖당입니다. 그래서 엿당은 포도당이랑 결합해 있으면 엿당, 설탕은 포도당이랑 과당이랑 결합해 있으면 설탕, 젖당은 포도당이랑 갈락토스가 결합해 있으면은 젖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당류는 그만큼 당이 많이 연결돼 있다라는 의미고요. 여러 개의 당이 사슬 형태로 길게 늘어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셀룰로스, 녹말, 글리코젠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어요. 자, 이 중에 단당류의 구조를 잠깐 볼게요. 자, 역시 이런 화학적인 구조 절대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생명과학이지 화학이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쌤이 왜 이거를 보여드리느냐? 구성하는 원소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아까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육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포도당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디옥시리보스랑 리보스가 역시 단당류의 종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얘네들은 뒤에 핵산할 때 다시 나올 건데 핵산을 구성하는 탄수화물, 당이고요. 디옥시리보스와 리보스의 차이는 여러분, 옥시가 뭐죠? 옥시는 옥시즌, 산소의 약자죠. 그래서 산소가 D라고 하면 보통 영어에서 접두사로 D가 붙으면 뭔가 없거나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O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리보스하고 디옥시리보스하고의 차이점은 리보스에서 옥시즌, 산소가 하나 없는 게 디옥시리보스예요. 여기 그림에 지금 여기 수소가 파랗게 표시가 돼 있는데 리보스의 경우는 이 수소가 OH 수산화기입니다. 그래서 O가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리보스, 디옥시리보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핵산할 때 나올 거기 때문에 쌤이 조금 설명을 첨가했어요. 자, 그리고 다당류가 아까 셀룰로스, 녹말, 글리코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셀룰로스는 식물의 세포벽을 이루는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다당류가 기다란 사슬 형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슬을 이렇게 그물처럼 엮고 계속 겹치게 해가지고 세포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은 셀룰로스를 소화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변비에 걸렸다 그러면은 뭐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셀룰로스입니다. 얘네들은 소화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응가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응가의 재료를 많이 먹어야 이제 응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이 좀 그런가? 자, 녹말은 식물이 영양분을 저장할 때 녹말로써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면 생기는 산물이 바로 포도당이죠. 그래서 포도당은 근데 단당류로 다 따로따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포도당만을 가지고 저장을 하려면 그만큼 물이 아주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당류로 다다다닥 붙여가지고 녹말을 만든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저장해 놓은 거를 우리 인간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먹어치우는 거죠. 그리고 동물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부분에 당을 일부 저장을 해 놓습니다. 저장. 자, 그 주로 어떤 곳이냐면 간이나 근육 같은 곳에 저장을 해놔요. 왜냐면 얘네들은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장을 해놓을 때는 역시 포도당을 다당류인 글리코젠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둬요. 그리고 포도당을 많이 썼다. 그러면 다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가지고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당류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한 장 넘기시고 28쪽으로 가서 지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지질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방이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 지방은 지질의 종류 중에 하나고 더 정확한 명칭은 중성지방입니다. 그래서 지질은 종류가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가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지방, 기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이 중성지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질은 구성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 탄수화물이랑 같죠.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이고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지방, 기름의 특징이 지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물에 안 녹죠. 대신에 유기물로 된 용매는 지방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종류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각각 따로 구조와 기능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성지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지방이고요. 지방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입니다. 아까 우리가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에너지들이 남으면 그러니까 섭취한 음식물이 내가 소비한 것보다 훨씬 많으면 우리 몸은 이 에너지를 탄수화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요. 그 왜 그럴까? 왜 하필 단백질도 아니고 지방으로 바꿔가지고 저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속상하게 만드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효율성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뭐 1학년 때나 혹은 가정 시간이나 이럴 때 배우셨을 것 같은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이런 애들은 1g당 낼 수 있는 에너지가 4kcal 정도 돼요. 근데 지방은 얼마냐? 9kcal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싫지만 생물의 생존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1g을 가지고 있는다 치면은 좀 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로 저장하는 게 생존에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방을 바로 저장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적당한 지방은 우리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그래서 왜 교과서에 보면은 고래 사진이 나와 있죠. 그래서 고래가 극지방에서 차가운 물에서도 살 수 있는 게 바로 그 두꺼운 지방층, 피하 지방층 때문이에요. 자, 근데 지방의 구조를 보시면은 교과서에 이렇게 그림 나와 있죠. 글리세롤은 알코올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 알코올 구조물에 지방산 세 분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화학적인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자, 탄소 여기 이 부분이 글리세롤이거든요. 여기 탄소 그리고 지방산 꼬리 길게 탄소가 탄탄 이렇게 막 늘어져 있죠. 탄소 그리고 산소, 수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덜 산화됐죠. 그래서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지질이고요. 인지질 역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통합과학 할 때 세포막의 성분이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세포의 맨 바깥쪽에 있는 막이 세포막이고요. 그 안에 핵의 막, 뭐 미토콘드리아의 막, 그리고 뭐 엽록체의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의 생김새를 보면 보통 이렇게 머리에다가 꼬리 두 개를 그리는데 이 꼬리는 아까 앞에 봤던 중성지방의 그 지방산하고 똑같아요. 지방산은 이 꼬리가 세 개였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였던 지방산 꼬리 하나를 떼고 거기에다가 인산과 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결합시킨 것이 인지질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인산 뭐죠? 산. 여러분들 산은 이온화가 되어 있으니까 얘는 물이랑 잘 결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머리 부분은 물이랑 좀 잘 결합할 수 있는 친수성을 띠고요. 꼬리는 소수성을 띱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물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돼요? 소수성 부분은 물이 너무 싫어. 그러니까 물을 최대한 안 만날 수 있는 쪽으로 안쪽으로 모이고요. 머리는 물이랑 친하니까 물이랑 결합하게끔 바깥쪽으로 모여요. 그래서 얘네들이 세포막을 구성을 할 때 이렇게 이중층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단원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인지질이 생체막의 주 성분이다. 자, 다음은 스테로이드입니다. 여러분들 스테로이드 생활 속에서 어딘가에서 아마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스테로이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자, 여러분 콜레스테롤 들어봤죠? 바로 이 콜레스테롤이 스테로이드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뭔가 이 콜레스테롤이라 하면 이미지가 조금 안 좋잖아요. 왜?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떡해요? 얘네가 우리 몸에 혈관을 다 막아버리죠. 그렇지만 이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는 우리한테 꼭 필요해요. 왜냐면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을 가공해서 성호르몬, 뭐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성호르몬, 그리고 부신, 거칠 호르몬. 여러분들 작년에 호르몬 배우실 때 부신, 속질 호르몬, 부신, 거칠 호르몬 이렇게 따로 있는 거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코르티솔이나 알도스테론 이런 것들이 거칠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 호르몬을 만들 때 콜레스테롤을 가공해 가지고 변형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스테로이드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생활 속에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좀 들어봤다면은 아마 스테로이드 약물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 운동선수들이 약물 검사를 할 때 무슨 약물을 검사를 하느냐? 바로 이 스테로이드 약물을 검사를 하죠. 그래서 뭐 근육을 불린다거나 할 때 스테로이드 약물을 쓰는데 바로 여러분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스테로이드가 성호르몬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남성 호르몬의 형태로 이 스테로이드 약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남자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근육을 발달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용되는 게 스테로이드 약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고 이해하시라고 뭐 얘기하는 거고요. 스테로이드는 특징이 생김새가 이렇게 고리가 4개 붙어 있는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성 호르몬과 여기 부신거칠 호르몬의 구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4개의 고리 형태로 생겼고 거기에 뭐 조금 화학적 구조의 차이에 의해서 얘네들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 선생님이 지질 3가지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화학적인 구조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얘네들의 그 화학식 이런 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봤을 때 꼬리 3개 달렸다. 이거는 중성지방이네. 꼬리 2개 달렸어. 그러면 이거 인지질이네.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스테로이드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핵산으로 넘어갈게요. 자, 핵산은 처음에 핵 속에 어떤 물질이 발견이 됐는데 걔가 산성인 거야. 그래서 핵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몸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던 DNA였던 거죠. 그래서 핵산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붙었고요. 얘네들은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플러스 질소하고 인이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단위체를 보고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핵산의 단위체 뭐라고 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여기 인산, 당, 염기가 하나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여기 인산, 인이잖아요. 그래서 인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당, 이거 아까 우리 탄수화물 할 때 했었죠? 이 당이 디옥시리보스일 수도 있고 리보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탄수화물, 단당류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단당류는 탄소, 수소, 산소가 있으니까 질소는 그럼 어디 있겠어요? 바로 염기 안에 있겠죠. 그래서 염기라고 하는 이 구조물 속에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바로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체이고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결합을 하면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됩니다. 여기 인산에 여기 당이 또 결합을 하고 여기 염기, 여기 인, 여기에 또 당, 그리고 여기 인산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길어져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됩니다. 자, 핵산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DNA와 RNA입니다. 자, DNA, RNA 구조를 보면은 여러분 DNA 구조는 이중나선 구조 하도 많이 보셔서 익숙하실 거예요. 자, 사실 얘는 기다란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하나, 그리고 여기에 맞은편에 하나, 이렇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의 이중나선을 가지고 있고요. RNA는 한 가닥이죠.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와 RNA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일단 구조는 방금 얘기했듯이 DNA는 이중나선, RNA는 단일 가닥을 가지고, 자, 이 DNA와 RNA의 차이를 만드는 당, 아까 이 뉴클레오타이드 가운데 있는 당 있죠? 이 당이 디옥시리보스냐, 리보스냐에 따라서 DNA냐, RNA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디옥시리보스와 리보스의 차이는 아까 앞에서 탄수화물 얘기할 때 설명을 했어요. 산소가 하나 없는 게 디옥시리보스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이 DNA인 거예요. DNA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디옥시리보 뉴클레익 엑시드에서 디옥시리보스를 가지는 핵산이다. RNA의 R은 리보스를 가지는 뉴클레익 엑시드, 핵산이다 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가지고 있는 염기, 요 당 옆에 달려있는 염기의 종류도 다른데 염기는 기본적으로 네 종류죠. AGCT,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요즘은 타이민이라고 하더라고요. 타이민 이렇게 네 개를 갖고 있는 게 DNA이고요. RNA는 어때요? DNA의 타이민 대신에 여기 요것만 달라요. 유라실이죠. 유라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하는 역할, DNA는 우리 몸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유전 정보라 함은 아까 뭐였어요? 무슨 정보? 아미노산을 어떤 순서로 배열할 것인가,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RNA는 하는 역할이 뭐냐? 자,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저 1학년 때 2년 전에 기억을 좀 끄집어 보세요. 자, DNA가 단백질 만드는 정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단백질을 DNA에서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 핵 속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전달을 해줬어요?
바로 mRNA라고 하는 형태로 전사 과정을 거쳐서 복사본을 만든 다음에 이 mRNA가 핵 밖으로 나가서 단백질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요거는 번역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 이 전사와 번역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생투 배우다가 이 뒤에 단원에 가셔서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이라고 하는 단원에 가시면 이 과정을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RNA의 역할을 유전정보 전달이라고 했으니까 DNA의 정보를 복사를 하고 그리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또 mRNA 말고 rRNA나 tRNA나 그런 RNA 또 다른 종류들의 RNA들이 얘네들의 번역을 도와준다. 그래서 유전정보 전달, 단백질 합성 관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 4가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핵산 4가지였고요. 단백질은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성분이고 이 히읗 효소 호르몬 항체로서 우리 몸의 물질대사 생리작용 조절해주고 방어작용해준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제1번으로 쓰는 에너지원이었죠. 종류는 구조에 따라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구분할 수 있고 지질은 종류가 3가지였습니다.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그래서 얘네 각각 하는 역할이 달랐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핵산. 핵산은 DNA와 RNA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정보 저장하고 유전정보를 단백질로 만드는 과정에 관여한다. 이렇게 4가지 물질과 얘네들의 특징,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수업은 이제 중단원이 살짝 하나가 끝나서 다음 단원은 세포의 구조와 기능 단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핵노잼이다, 핵노잼. 진짜 이거 듣는 친구들 너무 핵노잼일 것 같아. 안 그래도 학교에서 교실에서 직접 보고 듣는 것도 재미없는데 진짜 이거 영상으로 보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재미없을까? 내 목소리라도 좀 재밌게 해야 되나? 성대모사라도 연습해야 될까? 그러니까 알던 사람 영상도 보기가 재미가 없을 텐데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얼굴도 모르지, 친구들도 모르지, 나도 모르지, 애들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교실에서 찍자니 진짜 완전 화질구지. 그리고 생물은 그림이 중요해가지고 영상으로 찍기도 좀 애매하고 만들면서 동영상 만들면서 진짜 버벅버벅 거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진짜 녹화해가지고 영상 편집하고 맨날 PPT 만들고 이거 찍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하고 이것도 진짜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조금이라도 애들 보기 편하게 자막이라도 달아줄까 싶은데 자막 만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편집 프로그램 다루는 것도 진짜 좀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선생님들도 이런 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진짜 배워가면서 속성으로 하고 있어요. 시간은 진짜 별로 없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되게 부족하지만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되게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수업 듣고 하는 것도 힘들 건데 선생님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걸. 여러분들 어쨌든 화이팅 하시고요.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다 힘내가지고 나중에 5월에 개학할 수 있을까? 개학하게 되면은 그때 좀 웃으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고생 많아요. 화이팅!